사실은 피해자라고 밝히신 분들이 지금 정부에 와서 그리고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쪽 진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에 밝혀질 수 있을 거야. 피해 안 받을 거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언론에서 사실은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가해자 누구, 피해자 누구 이 프레임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누구, 피해자라고 밝힌 누구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를 딱 대입시킨 순간 저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밝혀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여론으로 범죄자로 몬대는 거죠. 여론 재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반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안희정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안희정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피해자라고 밝힌 누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좀 이렇게 골라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심각해 가면 우리 야수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너무 과하게 공격하고 과하게 나의 순결을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사실은 미투 운동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미투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권력형 성폭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방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복수 용도로 쓴다라든지 이런 건 뭐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혼재가 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안희정 사태가 주는 여파는 너무나 컸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 박진 활동가의 이야기랑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쪽 세력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논란으로 몰고 가서 물타기 하고 나서 이걸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잊혀지기 전까지. 법정으로 가더라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거의 즉각적으로 당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사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채 몇 시간도 안 되는 상황이 끝나잖아요. 선의 피해자가 꼭 나와요. 안희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지점이 좀 미투 운동에 방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만이 알겠지만 평생에 한 번 그랬어. 그것도 뭐 이렇게 막 성폭행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스킨십 같은 게 한 번 있었을 정도인데 원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여기서 뭐 술 같은 게 등장한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술 한 잔 먹고 기분이 업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스하려다 말았다라든지 그걸로 그 사람의 수십 년 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가해하신 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이 미투 운동의 위력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걸려든다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처절한 사과 그리고 반성 그리고 다시 인생을 어떤 공익적 측면으로 살아온 어떤 세월이 있는데 그게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기를 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법 망하면 그렇죠.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재기라는 게 필요한데 막 뇌물 받아 처먹고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또 정치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식에 휘말리면 재기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이게 온당하냐.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해자인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미투 운동의 광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도 사실 지금은 우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투 운동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미투는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숨어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혁신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이 정말 그 수준까지 이제 생활 속에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력 관계 때문에 발생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게 잘못됐다고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력이 나한테 생겼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촉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미투 운동도 우리 사회가 지금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약간의 홍역 같은 거지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더 축소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뭐 저쪽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뭐 다른 도구로 활용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밝혀질 수 있을 만큼 정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우리가 한 번은 겪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미투 운동 초창기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있는데 뭐냐면은 마차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만지고 쓰다듬는 것도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뭔가 더 발전할 거라는 건 분명해요. 나중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런 프레임으로 그 사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부정당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게 예. 생각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는 꼬마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고추 만지고 이런 것들이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있었고 예, 있었죠. 그거를 범죄라고 예.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막상 미국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경찰 뜨고 네, 난리가 나는 바로 거예요. 체포되죠. 근데 당시에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아, 미국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지금의 20-30년 지나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 인권 예. 차원이나 어떤 문제, 예. 어린이 성범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몇 년 전에는 우리도 이거를 성범죄라고 느끼지 못한 거를 지금에 와서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면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희롱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나는 사회적으로 너를 매장시켜버릴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처럼 SNS가 발달이 됐을 때 그거를 악의적인 의도로 쓰는 것은 이 미투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익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재개될 많은 미투가 익명으로 막 던지는 식으로 먼저 던져놓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가 되게 크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미투의 효과를 보면요. 이미 많은 남자들 그리고 혹은 고위직에 있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권력 간의 문제니까 굉장히 조심해졌어요. 사람들이. 그게 딱 보여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래서도 저희 회사에서 MT를 가는데 남자 여자하고 섞여서 가는데 차 배정을 여자는 한 차에 몰고 이렇게 가는데도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수를 할까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지만 그 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같이 막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미투 자체도 훼손이 되고 진영 간의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잠잠해졌는데 얼마 전에 류호혜 씨가 또 성명을 냈어요. 나도 미투인데 왜 언론에서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맞거든요. 최초의 미투나 마찬가지였어요. 류호혜가 홍준표를 상대로 해서 그 발언했던 것이. 그런데 그게 저쪽 당에서는 그냥 이상한 사람 그리고서는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넌 나빠 해당 행위했어 잘라버리잖아요. 그쪽 당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죠.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짧게요.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미투 운동이 광풍처럼 쓸고 가고 있어요. 예. 한번 거론된 사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재기가 불가능할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안희정 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죠. 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진보 쪽 사람들이냐?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자면 뭐 그렇게 임의적으로 분류를 하니까요. 보수 쪽과 진보 쪽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일단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100만 촛불 사회 보셨던 바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분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분석을 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자신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서는 거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로 보면 저쪽은 훨씬 더 그런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쪽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나름의 분석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게 터져 나오면요. 지지자들이 그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거나 또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피해자에게? 이야기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폭로하는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전체에게 따돌림 당하는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진보 진영 사람들은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더라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주변의 동료로서 지켜주고 대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보통 그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 주변의 동료들이 왜 너는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바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는 그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아, 전후 맥락이 이랬구나. 그때 상대방이 이랬구나. 내가 대응을 이렇게 한 게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못했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거지. 그 상황 안에서는 아무도 그 상황의 어떤 사건의 맥락 속의 의미나 어떤 상호관계의 어떤 권력 위기의 서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폭로할까 말까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제3의 길이 있을 거라고 항상 믿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면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긴장해서 제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야. 내가 폭로하지 않고도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3의 길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 길이 없구나. 라는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폭로를 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폭로만 듣는 우리들은 이제 다 정제되어 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의 가해자와의 어떤 그 상하관계, 권력 위계 서열 이런 것들을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왜 당연히 그 상황에서 거부하지 않았느냐. 근데 실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라는 건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완전 무결하게 정리된 이야기만 듣고 그 피해자들을 이렇군 저렇군 재단하거나 가해자들을 또 뭐 어떤 사람은 옹호하기도 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처벌하면 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지금의 용기 내서 폭로한 그 용기 자체를 칭찬하고 보호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만큼 내가 순결 해준다고 생각하나 봐요. 가해자를 당연히 비난해야죠. 근데 그거를 내가 더 신랄하고 더 거친 언어로 경쟁하듯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유명할수록 더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투를 폭로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해자가 유명한 만큼만 보상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미투를 고백하고 폭로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고생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안아주면 되지. 그거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못 들은 척 너는 안 유명하니까 찌그러져. 저 유명한 사람 피해자가 있네? 그럼 유명한 사람의 피해자만 언급해주고 유명한 사람만 때리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나의 순결을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댓글 속에서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피해자라고 밝히신 분들이 지금 정부에 와서 그리고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쪽 진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에 밝혀질 수 있을 거야. 피해 안 받을 거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언론에서 사실은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가해자 누구, 피해자 누구 이 프레임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누구, 피해자라고 밝힌 누구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를 딱 대입시키는 순간 저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밝혀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여론으로 범죄자로 몬대는 거죠. 여론 재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반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안희정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안희정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피해자라고 밝힌 누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좀 이렇게 골라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심각해 가면 우리 야수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너무 과하게 공격하고 과하게 나의 순결을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사실은 미투 운동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미투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권력형 성폭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방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복수 용도로 쓴다라든지 이런 건 뭐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혼재가 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안희정 사태가 주는 여파는 너무나 컸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 박진 활동가의 이야기랑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쪽 세력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논란으로 몰고 가서 물타기 하고 나서 이걸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잊혀지기 전까지. 법정으로 가더라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거의 즉각적으로
당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사퇴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큰 피해면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희롱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나는 사회적으로 너를 매장시켜버릴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처럼 SNS가 발달이 됐을 때 그거를 악의적인 의도로 쓰는 것은 이 미투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익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재개될 많은 미투가 익명으로 막 던지는 식으로 먼저 던져놓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가 되게 크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미투의 효과를 보면요. 이미 많은 남자들 그리고 혹은 고위직에 있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권력 간의 문제니까 굉장히 조심해졌어요. 사람들이. 그게 딱 보여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래서도 저희 회사에서 MT를 가는데 여자하고 섞여서 가는데 차 배정을 여자는 한 차에 몰고 이렇게 가는데도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수를 할까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지만 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같이 막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미투 자체도 훼손이 되고 진영 간의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잠잠해졌는데 얼마 전에 류호혜 씨가 또 성명을 냈어요. 나도 미투인데 왜 언론에서 안 받아주냐는 거야. 맞거든요. 최초의 미투나 마찬가지였어요. 류호혜가 홍준표를 상대로 해서 그 발언했던 것이. 그런데 그게 저쪽 당에서는 그냥 이상한 사람 그리고서는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넌 나빠 해당 행위했어 잘라버리잖아요. 그쪽 당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죠.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짧게요.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미투 운동이 광풍처럼 쓸고 가고 있어요. 예. 한번 거론된 사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재기가 불가능할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안희정 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벌미 무려 채 몇 시간도 안 되는 상황이 네. 끝나잖아요. 네. 선의 피해자가 꼭 나와요. 안희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지점이 좀 미투 운동에 방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만이 알겠지만 예. 평생에 한 번 그랬어. 그것도 뭐 이렇게 막 성폭행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스킨십 같은 게 한 번 있었을 정도인데 원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여기서 뭐 술 같은 게 등장한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술 한 잔 먹고 기분이 업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스하려다 말았다라든지 그걸로 그 사람의 수십 년 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도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가해하신 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이 미투 운동의 위력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걸려든다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처절한 사과 그리고 반성 그리고 다시 인생을 어떤 공익적 측면으로 살아온 어떤 세월이 있는데 그게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기를 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법 망하면 그렇죠.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것처럼 예. 이것도 재기라는 게 필요한데 막 뇌물 받아 처먹고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또 정치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의 휘말리면 재기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이게 온당하냐.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해자인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미투 운동의 광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도 사실 지금은 우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투 운동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 미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미투는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숨어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혁신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이 정말 그 수준까지 이제 생활 속에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좀 나오죠. 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진보 쪽 사람들이냐?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자면 뭐 그렇게 임의적으로 분류를 하니까요. 보수 쪽과 진보 쪽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일단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100만 촛불 사회 보셨던 바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분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분석을 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자신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서는 거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로 보면 저쪽은 훨씬 더 그런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쪽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나름의 분석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게 터져 나오면요.
지지자들이 그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거나 또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피해자에게? 이야기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폭로하는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전체에게 따돌림 당하는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진보 진영 사람들은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더라,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주변의 동료로서 지켜주고 대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보통 그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 주변의 동료들이 왜 너는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바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는 그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아, 전후 맥락이 이랬구나, 그때 상대방이 이랬구나, 내가 대응을 이렇게 한 게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못했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거지, 그 상황 안에서는 아무도 그 상황의 어떤 사건의 맥락 속의 의미나 어떤 상호관계, 어떤 권력 위기의 서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권력 관계 때문에 발생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게 잘못됐다고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력이 나한테 생겼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촉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미투 운동도 우리 사회가 지금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약간의 홍역 같은 거지,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더 축소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뭐 저쪽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뭐 다른 도구로 활용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밝혀질 수 있을 만큼 정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우리가 한 번은 겪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미투 운동 초창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차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만지고 쓰다듬는 것도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뭔가 더 발전할 거라는 건 분명해요. 나중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런 프레임으로 그 사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부정당하는 건 원당치 않다는 게 예. 생각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는 꼬마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고추만 주고 이런 것들이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있었고, 예, 있었죠. 그거를 범죄라고 예.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막상 미국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경찰 뜨고 네, 난리가 나는 바로 거예요. 체포되죠. 근데 당시에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아, 미국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지금의 20-30년 지나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 인권 예. 차원이나 어떤 문제, 예. 어린이 성범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몇 년 전에는 우리도 이거를 성범죄라고 느끼지 못한 거를 지금에 와서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굉장히